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하시고요. 그리고 하실 업무는 이제 저희 기존 거래처 관리하시는 업무예요. 네. 추가 내용들은 저희가 카톡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혹시 지금 메모 가능하실까요? 저희 카톡 아이디 아주 간단한 아이디입니다. 불러드릴게요. 소문자로 K 그리고 2034예요. 숫자 2034. 알려주신 주소 가보니까 그 회사가 아닌 것 같던데 뭐 제대로 된 회사 맞아요? 혹시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오산 뭐 거기 저기 본사가 있다면서요. 그 식품 회사 모르시나요? 네, 잠시만요.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니 계속 이렇게 불안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이렇게 전화로 지금 의심할 거면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네, 그럼 하지 마세요. 저는 5일 정도 가담을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10명, 그리고 총 피해액은 4억이 좀 넘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막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씨 아니세요? 저 찾아간 거 맞죠? 이러면 되게 여기에 이러면서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가시는 분도 계셨고, 네, 오히려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일단 7일 정도 일했고 피해자는 9명이고 금액은 1억 2천이에요. 고객들의 돈을 받아오는 일이다 이래서 제가 좀 의심이 들어서 왜 그냥 고객이 입금하면 되는데 왜 직접 받아오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뭐 파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직접 뭐 은행에 돈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직접 받아오는 거라고. 저희 직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활이 빈곤하게 시작해졌고 알바몬에 이력서를 올리고 연락 오는 단기 알바마다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나 보다 생각을 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알바 천국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근데 올렸더니 문자가 바로 한 하루나 이틀 뒤에 왔더라고요. 취재진이 같은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뭐 없다기보다 이건 진짜 뭐 모바일 메신저로만 문의를 받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출장 업무를 보실 알바분을 찾고 있고요. 서류를 전달하는 일인가요? 네네, 비슷한 거예요. 고객분들 금액 받고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20에 식비, 교통비도 따로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일하실 의향 있으시면 제가 준비해야 될 서류를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의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봤습니다. 문제 이렇게 들고서 사진 이렇게 찍어서 보내달라. 그리고 통장 사본. 그 두 가지만 요구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는 제가 다른 그 택배 산하차나 저 한 달 동안 알바했던 곳에 전부 다 똑같이 요구했던 문서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넘겨드렸던 것 같아요. 업무 지시도 철저하게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일할 때는 뭐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건가요? 저는 텔레그램 어플이라는 거를 잘 몰랐거든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플이라고 얘기를 듣고 설치를 했었던 거고요. 뭐 어디로 가라. 네네네네. 처음에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다음에 대기를 하라고 했어요. 근처에 뭐 맥라든가 이런 카페라든가 대기를 하면서 지시를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취재진에게 개인 정보를 보내달라던 업체 역시 카카오톡으로만 대화를 진행합니다. 지금 저희도 다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보이스피싱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쪽에 변호사도 있고 불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서류 대행업을 하는 회사인가요? SCI 한국신용정보원 위탁업체 캐시고요. 주로 회사나 기관 의뢰로 세무나 세금 등 대행 업무 처리해드리고 수수료 받는 회사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사무실 번호 알려주시면 통화로 좀 인사드리고 서류 드려도 될까요? 그럼 저희가 며칠 후에 출근하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직원 한 분이 확진이어서 다 휴식하게 됐거든요. 대신 기다려주시면 믿고 지원해준 만큼 많이 챙겨드릴게요. 이 회사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홀딩 결과가 안 났어요. 캐시. 여기 표시는 없어. 홀딩스. 그리고 요 뭐 대표명이 윤으로 되어 있거든요. 캐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나 처음 들어봐요. 지금 회사 거기 계신 건 맞나요? 네, 몇 층에 계세요? 저희도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고 사무실도 출근 안 했는데 계속 뭐 찾아오시겠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계속 이렇게 전화로 지금 의심할 때면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네, 그럼 하지 마세요. 취재진은 이 사실을 알바총국 측에 알렸고 알바총국 측은 조사 결과 범죄 의심 공고로 확인돼 사이트에서 문제의 업체 계정을 이용 불가 조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앞선 곳과 비슷한 또 다른 업체입니다. 사진 속 김유미 씨라는 사람에게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이곳 역시 끝까지 직접 통화는 거부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은행에 자기한테 추심 의뢰를 해서 은행 대신에 뭐 돈을 받아주는 그런 거라고 들었어요. 범인이 지정해주는 장소를 가면은 자기네 회사 직원이 나올 거래요. 거기서 만나서 전달해주면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 고객하고 얘기가 됐다. 돈을 준비해서 이제 나한테 이제 전달을 할 거니까 그쪽으로 가라. 인상착의 보고 이제 만나면은 그러면 이제 돈을 전달해서 받고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은행으로 또 가라고 해가지고 은행에 입금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제 이체하는 계좌 이체형의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현금 수거책을 이용해서 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서 ATM기로 송금하는 대면 편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2020년 4월부터 완전히 이제 앞뒤가 바뀌어서 지금은 대면 편취형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대포 통장이 막 쉽게 만들고 유통이 됐다면 이게 이제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범죄 조직에서 좀 더 편한 새로운 형태의 수법을 만들어낸 걸로 보입니다. 그럼 저희 지금 현금 수거 체계라고 부르는 그분들은 되게 어떤 분들이에요? 그 젊은 층,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분들도 많고요. 요즘 고액 알바 아니면은 뭐 단순 심부름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알바 형태로 이들을 섭외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범죄 조직에서 피싱 조직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인간 대포 통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간 대포 통장을 구하는 수법은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저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카톡으로 추천을 드린 거예요. 주로 하실 업무는 이제 저희 거래처 방문하셔서 저희가 납품한 식품을 결제받는 업무예요. 사무실 전화번호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있던 전화번호는 저희가 지금 이제 정지 상태예요. 아, 정지 상태. 이용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아, 네.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북 80분 길이에요. 이게 혹시 불법적인 일까봐. 네네네. 아, 아닙니다. 여기네. 사무실은 비어 있었지만 회사 대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기 혹시 그 최근에 그 푸드에서 뭐 사람 그 아르바이트 구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 없는데 예. 저희 사무실 쪽으로 예. 무슨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화 주신 분이 무슨 기대리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번호를 갖고 있는 직원도 없고, 네. 예, 그런 뭐 기대리라는 직원도 없고. 계약한 회사들이 납품을 하는데 그 납품 대금을 직접 받아다 주는 일이라고 하면서 지금 구인 광고를 올려놨어요. 아니, 요즘 누가 그거를 현금으로 직접 주나요?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회사 통장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죠. 그래서 다시 김 대리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오산에 있는 푸드 맞죠? 네네네. 그 알려주신 주소 가보니까 그 회사가 아닌 것 같던데 뭐 제대로 된 회사 맞아요? 오산 뭐 거기 저기 본사가 있다면서요? 그 식품 회사 모르시나요? 예, 잠시만요.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도 물어봤지만 동문서답을 하다 역시 답변이 끊겼습니다. 사이트 인터넷 네이버에 쳐서 들어보니까 진짜로 개인 대부업체라고 사이트가 있었고, 그래서 네이버 지도 찾기로 하면 거리들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가 정말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마지막 범행을 했을 때 그때 전달해주는 직원을 봤거든요. 근데 그 직원의 행동이 많이 수상해졌어요. 모자를 막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깊게 올려쓰고 이게 뭔가 너무 이상한데 싶어서 검색을 한번 해봤죠. 그럼 검색해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정상적인 근무하는 것처럼 범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경찰서에 도착한 다음에야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잡혀오는 사람 되게 많다고.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경찰관
같대요. 근데 이렇게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엄청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우리들이 피해자지만 피해자다.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하면 실형을 한대요. 저보고 돈부터 마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관분이. 사실은 어제 죽을까 이 생각도 있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죠. 자꾸 이게 피의자를 양산하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그걸 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고용노동부 그리고 구직업체들 이런 데서도 좀 발벗고 뛰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홍보를 많이 해주고 현금으로 수거하라는 거는 100% 현금 수거책입니다. 아르바이트가 할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잘 전해주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인간대포 통장으로 동원됐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알바를 했을 뿐인데 감옥에 갔다는 게 한순간에 정말 이러다가 미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직도 꿈인 것 같아요. 해외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핵심 조직이 막대한 범죄 수익을 챙기면서도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사이 제 인생이 이른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이 너무 그리워요.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구하지? 버려진 인간대포 통장들은 남은 인생마저 도둑맞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꿈이 있었죠. 커리어 쌓고 더 좋은 회사로 또 들어오고 싶었고 남자친구랑도 결혼도 해서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다 물 건너갔죠. 거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통과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약 70년간 이어져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바뀝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됩니다. 경찰이 혐의 없다고 본 사건이나 경찰 수사에 이의가 제기된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허용됩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일반 국민과 가장 관련 있는 부분은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대폭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 2020년 분양 당시 최고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살자의 탈구역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독특했던 건 3,600세대 대규모의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역을 끼고 있고 초품화에다가 초중고를 다 끼고 있는 특이한 그런 좀 그 단지여서 이슈화가 됐었어요. 인기가 높다 보니 이른바 떴다방이 몰려들었고 분양권이 불법 전매됐습니다. 조정지역이다 보니까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한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당첨자 발표나고 이제 계약금 내는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당첨받은 물건을 찍는 거지 이제. 찍어주면 그거 주고 뭐 이제 계약해주고 뭐 은행 대출까지 해준다는 조건으로 프리미엄 뭐 한 6천, 8천 이 정도 주고 사는 거죠. 그리고 6개월 지나서 명의 변경하고. 청약 통장 거래도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첨돼서 아니면 당첨 안 된 것도 USB에다가 뭐 비밀번호 받아서 해도 하면 5천만 원 준다, 8천만 원 준다 하니까 그냥 현금 해는 맛에 파는 거죠. 급기야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세대 원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인 후 분양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였습니다. 경찰이 세대주를 조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검토하던 검사 눈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청약 당시 입력된 세대주 연락처였습니다. 아파트 청약할 때 그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대주가 그 연락처를 제3자의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한테 물어봤어요. 그 경찰 분이 이 번호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경우는 분명히 제3자인 브로커가 그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청약도 자신이 직접 하고 당첨 사실도 자신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착안해서 수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대주의 자녀들이 청약 직전 부모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당첨된 후 다시 직전 주소로 복귀한 점도 발견됐습니다. 검사는 결국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숨어있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불법 분양권 전매와 청약 통장 매매 150여 건, 80억 원 가까운 이익을 챙긴 브로커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게 꼭 경찰들이 능력이 없고 우리가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한 번 더 걸러진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수사를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사는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동일성 조항 때문입니다. 경찰이 혐의 없다고 결론 내린 사건이나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A라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발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검찰은 수사할 수 없고 다시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예컨대 고소인이 사기 범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뇌물을 제공했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밝혀졌을 때 이게 동일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사가 그 사건의 증거를 발견을 하고도 그거를 수사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아주 부적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사실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사도 수사를 할 수가 없고 사법경찰관은 계속 불송치를 고집한다면 결국은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아주 불합리한 결과가 되겠죠. 더욱이 동일성은 재판 단계에서 적용됐던 용어인데 수사에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진범, 공범,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경찰 수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도 논란입니다. 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시민단체 등이 사건을 고발한 경우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하면 판단의 적절성을 다툴 수단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만이 커지고 있는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협이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 실태 사례가 8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보안 수사 가운데 한 달 이내 처리 비율은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 이상 걸린 경우가 40%가 넘었고 아예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10건 중 1건이 넘었습니다. 조직을 나누고 권한을 기능을 분리해 놓으면 두 기관이 협조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될 때 어떻게 협조를 하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실천했어야 해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구 사건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뭐 승진할 때나 평가할 때 잘 하시면 되겠고 국민들은 빨리 사건 처리되고 억울한 일 없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시급해요. 검찰 수사권 대부분을 넘겨받는 경찰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조직 위상이 높아진다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늘어날 수사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절차가 복잡해져 있고 절차가 복잡해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죄가 인정이 되고 죄가 인정이 안 되는 사건이 경존해 있을 때 한 사건에 실무적으로는 과연 이게 필요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일일이 서류를 복사를 해서 한 분은 뭐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분은 보내야 되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찰관들도 꽤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검찰 수사권 축소는 별건 수사 제한과 맞물린 검찰 개혁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별건은 원래 사건 외의 모든 사건입니다. 검찰이 정치인과 기업인, 공직자를 수사할 때 당초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건, 즉 별건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기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 축소가 수사의 비효율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이제 새로 경찰로 가게 되는 사건에 약간 특색이 있는데 이 사건들은 대체로 합법적인 형태로 띄지만 사실은 범죄인 경우도 되게 많고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또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건일 수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사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건에서 오면은 경찰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러한 사건을 많이 처리해보지 않았던 경찰이 단기간 내에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 동안 수사 역량이 검사만큼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장기간을 거쳤을 때 그러면 경찰의 수사 역량은 그만큼 올라갈 것인가도 한번 고민스러운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좀 부정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면 검사는 자기가 검사로 임명돼서 계속해서 수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수사만 하는 사람들인데 경찰은 수사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이렇게 좀 이동하는 상태에다가 또 이제 위 고위직으로 갈수록 수사부서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많이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검사보다 이렇게 좀 트레이닝 과정이 좀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경찰의 수사 역량이 검사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다소 의문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다양합니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는 것보다 수사 독립 기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좀 더 나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믿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크게 뭐 경찰이 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검토하는 절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부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 사회 각계층의 뭐 관계자들이나 좀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오롯이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보신 흔적이 빳빳하네요. 그대로 그냥 무함한 왔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신 정권 시절에 정권의 어떤 홍보 수단으로서 신문사에 신문을 구독을 해서 통반장 등에게 언론사를 통해서 또 저희 구정을 홍보하려고 하면 또 언론사에도 그런 유대관계도 있고. 근데 그걸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구독료를 내고 기사를 청탁하는 거랑 말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랜 기간 그 행정과 언론 간의 일명 관원 유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 보신 흔적이 빳빳하네요. 그대로 그냥 무함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은 펴서 뭐 이런 제목들 앞장 위주로 좀 보시고. 풍속 정도만 볼 정도인데 지금 제가 또 다른 거를 하고 있어서 글쎄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모으시면은 요거를 뭐 얼마에 한 번씩 처리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 재활용을 되게 한번 하니까. 재활용식으로 그거 처리하고 있어요. 통장과 반장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신문입니다. 구독료는 구청이 대신 내줍니다. 제가 통장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것을 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알게 된 거죠. 이 신문을 공짜로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넣어준다라는 거 처음에 아셨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처음에 줬을 때는 이제 제가 지금 6년 차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3년간은 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니까 좋잖아요. 어차피 나도 봉사도 하고 좋았는데 3년이 흐르고 나서는 굳이 이렇게 신문을 많이 안 보거든요. 실제 지금 많이 이제 매체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신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통반장 신문 구독료로 얼마의 세금이 쓰이는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강북구가 가장 많은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6억 2,200만 원입니다. 성북구가 6억 1,900만 원, 노원구가 6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25개 구청의 연간 구독료는 115억 3,700만 원, 구청당 평균 4억 6,1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신 정권 시절에 정권의 어떤 홍보 수단으로서 지금 이제 구독을 해서 정부가 또는 지자체라든지 이게 정부에서 구독을 해서 신문사에 신문을 구독을 해서 통반장 등에게 여기선 통반장 구독료라고 하지만 통반장을 비롯한 지역에 사시는 유지들이라든가 다양한 이들에게 그 신문을 전달하고 홍보하는 수단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 신문은 2000년대 초반 폐지 운동이 벌어져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 전체와 강원도 일부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통반장 신문 예산은 52억 원. 그 이후 지금까지 2배가 넘도록 예산이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시민의식, 주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서울이라는 곳에서는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경우, 저는 이제 여기서 정치인과 공무원과 그리고 이 지역 언론을 한다는 이들의 이 3자의 어떤 그 얽히고 얽힌 이해관계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관악구 의회에서 지난해 있었던 예산안 심사회의 영상입니다. 언론사에서들 저희가 이제 뭐 어떻든 신문 구독이라는 게 뭐 통반장님들이나 이제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또 뭐 언론사를 통해서 또 저희 구정을 홍보하려고 하면 또 언론사에 또 그런 유대관계도 있고 또 그러자면은 또 뭐 신문 구독을 또 좀 해달라고 또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 그 신문 구독을 구종 홍보를 위해서 신문 구독을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는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그 이제 구정 홍보라는 게 그 구에서 하는 저희 뭐 사업이나 이제 정책들을 대외적으로도 그 아니 그러니까 알리기 위해서는 네. 제 말은 그 신문에다가 직접 광고를 실는 게 아니잖아요. 아 광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근데 그걸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네. 구독료를 내고 기사를 청탁하는 거랑 말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예. 아무리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뭐 구독료를 지불을 하고 저희 자료를 보도 자료를 아니, 내달라는 건 아까 아니고요. 그 사업 그러니까는 언론사들하고도 그 어떤 그런 뭐 그 우호적인 관계를 또 우호적인 관계가 예, 그런 뭐예요? 걸 위해서 저희가 뭐 간담회도 하고 기자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서초구 의회 회의록에도 언론과의 네트워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회의록 내용을 그대로 읽어봤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환경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일종의 화학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비용이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이신문 구독이 떨어지는 추세니까 보지 말자. 이렇게 도식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화학적인 여러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담당자는 좀 더 나아가서 리스크 대응까지도 언급합니다. 저희가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 평소에 네트워크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놓지 않으면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면 아니 내가 너를 언제 만났는데 도와줘 라고 하는 애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렇게 유지해왔고 모든 환경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문 매체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료를 받아가는 곳은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이 각 구청에서 받아가는 구독료가 1년에 65억 7,100만 원으로 전체의 57%입니다. 서울신문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이유는 과거 이 신문이 정부 소유였던 시절 개도지로 활용됐던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의 각 구청장 홍보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신문지면에는 모두 13개 구청장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단신을 제외하고 인터뷰나 기획기사 형식으로 크게 나온 기사만 이 정도입니다. 기사에는 모두 구청장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은평구, 성북구, 관악구청장은 2번씩 등장했습니다. 부정을 전달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비판의 시각과 긍정의 시각을 함께 전달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중앙 정부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각 언론사들이 균형감 있게 잘해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방자치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청이나 시청에서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쉬운 점은 지금의 이제 이런 홍보 예산들은 굉장히 좀 편향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옹호 혹은 홍보 쪽에 보도자료만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문 매체 가운데 2번째로 많은 구독료를 받는 곳은 각 자치구에 있는 지역 신문들로 20억 3,900만 원입니다. 문화일보가 12억 8,700만 원,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 14%는 한겨레 신문 등 여러 중앙일간지가 나눠 가졌습니다. 수입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독자, 정말 일반 주민 독자로부터 나온다면 기사를 잘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컨텐츠가 부실하면은 그 구독이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딘가 특정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그 신문사의 전체 수입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돈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그쪽에 그 맞는 그 입맛에 맞는 기사들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 이미 2016년에 서울 자치구 소식을 전하는 지면을 별도로 만들어 통반장 신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최근 서울 자치구 홍보를 위한 별도 지면을 만들었습니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조선일보 등 보수 성향 언론사의 개도지 구독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들이 통반장 신문을 중시하다 보니 구의회에서 예산을 깎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해마다 예산 때가 되면은 서울신문에 뭐 대관 담당인지 뭐 어쨌든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냥 사무실에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냥 와서 인사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맨 처음 오셨을 땐 그냥 뭐 잘 대화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너무 의도도 보이고 뭐 그래서 그냥 저는 얘기하기 싫다 그냥 그러고 나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자는 아니고? 기자는 아니죠. 와서 뭐 어떤 얘기를 그러면? 그냥 별 얘기도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도와달라 그냥 뭐 이 정도 얘기만 하시고. 도와달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다 그 정도만 얘기해도 뭐 알아들으니까. 구의회에서 예산을 깎자고 문제 제기를 한 이후 압력을 받았다는 의원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거 무슨 일이냐, 당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그것만 얘기 들어도 이제 좀 부담스러웠죠, 여러 가지로. 그 이후로 제가 자기 검열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됐죠. 많이 위축됐었어요. 언론사에서 직접 연락을 받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서울의 한 지역 언론사입니다. 통반장 신문 구독료를 거부하고 이 문제를 꾸준히 보도하고 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실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들은 많이 하고 계세요, 공무원분들이. 그런데 너무 오래된 관행이다.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 그리고 나머지 24개 구청도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라는 이제 반응들이었고, 오랜 기간 그 행정과 언론 간의 일명 관원 유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 (1970년대에) 생겨나 50년 가까이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통반장 신문은 언론과 권력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언론 쪽으로 언론과의 관계가 좀 건전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좀 공정한 그런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고받는 그런 관계보다도 언론은 언론대로 건전한 비판 영역으로 가고, 또 이 공직 영역도 비판받고 감시받는, 견제받는 그런 영역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부정 홍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도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구청장들이 다음 행보를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자신의 정치적 발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언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반장 신문을 없애서 언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것인가? 계속 유지하면서 권한 유착을 이어갈 것인가?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구청장 후보들이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